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 넌 쌓인 간판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강은하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허름한 우산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에는 낡은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아르바이트였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인 뒤 고층 빌딩숲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음식 배달, 그리고 이제 막 고급스러운 룸살롱 블랙스완에서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병든 동생의 학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하루를 톱니바퀴처럼 살아내고 있었다. 25, 한창 꿈을 쫓을 나이에 은하의 어깨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의 짐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번뜩였다. 블랙스완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화려함은 은하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귓가를 스치는 나지막한 재즈 선율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다. 은하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향했다. 손을 걷어붙이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하루 종일 뭉쳤던 피로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접시를 닫고 잔을 헹구는 기계적인 동작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이 보일까? 동생 은우는 오늘따라 열이 더 심하다고 했다. 병원비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룸살롱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고성과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값비싼 양주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다. 은하는 주방에서 잠시 나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7층 VIP룸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앞섰다. 이곳은 문제가 생기면 은하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춰 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룸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엎질러진 양주병과 깨진 잔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양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확실히 처리됐으니 걱정 마십시오. 깨어나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려 처리됐다니 설마 독약이라도 먹인 건가? 쓰러진 남자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은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룸살롱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킬러 같은 분위기의 남자는 통화를 마치고 쓰러진 남자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쓰러진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은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TV나 뉴스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TK그룹의 젊은 CEO 한태준. 그는 요즘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재벌가의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런 그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은하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까 하지만 저 남자가 죽으면. 은하의 눈에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스러운 표정이 들어왔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큰일 나.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본능적인 용기였다. 그녀는 주방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을 붓는 데 사용되는 주전자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룸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킬러 같은 남자가 등지고 서 있었기에 그녀의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은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의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을 쏟아부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은하는 주전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쓰러진 한태준에게로 달려갔다.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그의 뺨을 몇 차례 가볍게 때렸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녀를 응시하는 듯했다. 누구? 야, 한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하는 그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 사이 뜨거운 물에 놀랐던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은하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이 건방진 여자가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한태준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이쪽으로요. 그녀는 비상구를 향해 그를 이끌었다. 남자는 다시 일어나 은에게 달려들었다. 은하는 쓰러진 한태준을 최대한 보호하며 그에게 맞섰다. 그녀는 주방에서 배운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기억해냈다. 남자의 팔을 꺾고 그의 몸을 비틀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은하의 방역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하는 한태준을 끌고 비상구 문을 열었다.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한태준의 몸이 점점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식이 더욱 희미해지는 듯했다. 버티세요, 제발. 은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거의 끌다시피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다행히 비상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룸살롱의 번잡함과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은하는 숨을 헐떡였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한태준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된 다른 차 한 대.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은하는 한태준을 벽에 기대게 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동공이 풀리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룸살롱 측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동생의 병원비와 빚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한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들어왔다. 가방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뭉치돈과 여권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보였다. 은하는 명함을 꺼내 들었다. 한태준 TK그룹 CEO.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까 그 킬러 같은 남자가 비상구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소리였다. 은하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얼어붙었다. 들켰어.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한태준을 이곳에 두고 가면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한태준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간신히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그를 끌고 그의 차로 향했다. 차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어보니 놀랍게도 차는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다. 아마 한태준이 약에 취해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했거나 아니면 열쇠를 안에 두고 내렸을 수도 있었다. 타세요.
은하는 한태준을 운전석 옆 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힘이 없었다. 은하는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운전석에 앉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을 구해야 했다. 엑셀을 밟자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보니 킬러 같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은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다행히 그녀는 오래전 아버지가 잠깐 가르쳐준 덕분에 운전은 할 줄 알았다. 그때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은하는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괜히 큰 병원에 가면 신분 노출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켜고 작은 동네 병원을 검색했다. 다행히 몇 군데가 나왔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한태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태준 씨, 정신 차리세요. 은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은하는 차를 세우고 간신히 한태준을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갔다. 환자분 의식이 없어요. 약물 중독 같아요.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한태준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은하는 한 발짝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료진 한 명이 은에게 다가왔다. 보호자 되세요. 은하는 망설였다. 보호자라고 하면 조사를 받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모셔왔어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의료진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잠시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은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태준의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에는 아까 주워들었던 한태준의 명함이 아직 들어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이름 한태준.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박혔다. 이 밤의 일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그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한태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악몽처럼 사라지기를.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한태준은 뜨거운 물벼락과 함께 나타난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빗속을 헤치며 어디론가 이끌었던 순간을.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그의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몸은 신기하게도 가벼웠다. 독한 약에 취해 죽을 뻔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그는 지난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자신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지갑과 핸드폰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돈도 여권도.
누군가 자신을 구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대체 누구지? 어제 환자분을 모시고 온 분은 누구시죠? 태주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분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모셔왔다고 하셨어요. 보호자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녀는 은하의 인상착의를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흐릿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태준은 당장 병실을 나섰다. 그의 직감은 이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 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블랙스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조사해. 그리고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여자를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혁은 태준의 지시를 받고 즉시 움직였다. TK그룹의 정보망은 거대했고 서울 시내의 모든 CCTV와 개인 정보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블랙스완의 VIP룸 인근 CCTV는 고장나 있었고 주변을 탐문해도 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은하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존재 같았다. 사고가 난 그 룸살롱 주변 CCTV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근처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도 대부분 확인했지만 회장님을 모시고 간 차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의 보고에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병원에 도착한 거지? 그건 아마도 그 여자가 직접 운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던 시계를 풀었다. 어젯밤 그녀가 자신을 부축하며 급히 움직일 때 시계가 풀려 떨어진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다. 혹시 내가 어제 블랙스완에 흘린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봐. 수사는 계속되었고 며칠 뒤 블랙스완 주차장에서 한태준의 시계가 발견되었다. 시계는 약간의 흠집 외에는 멀쩡했다. 그리고 시계줄 안쪽에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오라기 하나가 끼어 있었다. 아주 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이었다. 민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태준에게 건넸다. 이게 뭔가요? 태준이 물었다. 시계줄에 끼어 있던 겁니다. 혹시 실마리가 될까 해서요. 태준은 실오라기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이 실오라기가 그녀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다. 그는 이 작은 실오라기가 어쩌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은하는 그날 밤의 일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다. 그녀는 블랙스완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자신을 찾아낼까봐 불안했다. 그녀는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동생 은우는 열이 더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지경이었다. 입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은하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한태준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광고판을 보았다. TK그룹의 새로운 캠페인 광고였다. 그의 얼굴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 넘쳤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와의 연결고리를 원치 않았다.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동생 은우는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은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동생을 포기해야 할까? 그때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은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은하 씨 되십니까? 딱딱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은하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TK그룹 비서실장 최민혁입니다. 한태준 회장님께서 강은하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결국 찾아냈어.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은우의 수술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강은하 씨께 은혜를 갚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강은하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민혁은 은하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했다. 지금 강은하 씨의 동생분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어디로 가면 되죠? 그녀는 결국 항복하듯 물었다. 다음 날 은하는 TK그룹의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위압감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번쩍이는 금속 장식들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최민혁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은하는 한태준과 재회했다. 그는 며칠 전의 모습과는 달리 완벽한 슈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태준은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녀를 알아본 듯한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앉으세요, 강은하 씨.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는 건너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은하는 망설였다. 은우의 수술비가 절실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태준은 피식 웃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피했죠? 그리고 왜 제 시계에 당신의 흔적을 남겼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은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붉은 시로라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시로라기가 자신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에서 떨어진 것임을 직감했다. 그가 그녀를 찾아낸 단서였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은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강은하 씨,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빚, 그리고 당신의 과거까지도요. 그의 말에 은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의 과거, 당신은 5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더군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화재는 당신의 부모님을 앗아갔고 당신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리고 그 화재와 관련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건가요? 은하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5년 전 그날 밤의 참혹한 불길.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봉인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태준의 말은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우리는 당신이 동생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강은하 씨. 은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결혼 자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가 TK그룹의 CEO와 결혼한다니. 그것도 단지 한 번의 만남으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결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사의 지분 문제와 복잡한 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물론 계약 결혼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 수술비와 빚은 우리가 모두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우의 수술비와 빚을 갚아주고 가족을 지원해 준다고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제안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이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동생 은우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은우를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은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은하 씨.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회장실을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TK그룹 빌딩을 나서 거리로 나왔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우야, 누나 괜찮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화재가 나기 직전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은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은우가 있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거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붉은 불길, 자욱한 영이,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 모든 걸 태워버려야 해. 그녀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의 말은 그녀의 잊고 싶었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정말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녀는 한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벽녘 태준의 핸드폰에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단순히 계약 결혼이 아니라는 예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직감. 한태준과 강은하의 계약 결혼 소식은 TK그룹 내부와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한태준은 언론의 강은하를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고귀한 인품을 가진 여성으로 소개하며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가 내부에서는 한태준이 약물 중독으로 쓰러졌던 사건 자체를 감추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겉으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태준은 형식적인 결혼식을 준비하며 TK그룹 법무팀을 동원해 은하 동생 은우의 치료비와 은하의 빚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은하는 은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지옥 같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준 한태준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자신을 한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은하는 태준의 지시로 TK그룹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저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에 가까웠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드물었고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다. 태준은 늘 바빴고 은하는 어색한 환경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저택 안을 거닐며 그림 같은 정원과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드물게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은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하녀들을 도와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익숙한 손길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주방으로 태준의 고모이자 TK그룹 재단 이사장인 한미연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미연은 태준의 결혼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아들인 한지원과 결혼하기를 바랐고 은하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대기 한태준 회장과 결혼할 강은하 씨인가요? 한미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로군. 평범한 여자가 우리 태준이의 아내가 되다니. 무슨 수를 썼기에 태준이가 당신과 결혼을 결심했는지 궁금하군요. 한미연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은하를 모욕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런 비난에 익숙했다. 그녀의 삶은 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연속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격 미달이야. 이 결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감히 어디서 나타난 여자가 감히 우리 가문의 발을 들여놓으려 해.
당장 태준이 곁을 떠나 한미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표정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 결혼의 대가로 동생의 생명을 구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오던 태준이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미연의 언성을 듣고서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고모,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아, 이 여자 좀 봐라. 감히 주방에서 한여들과 어울려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겠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어디까지 더럽히려고 이러는 거야. 한미연은 태준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태준은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태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고모 강은하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제 아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고모께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단호함은 한미연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다. 한미연은 당황한 듯 태준을 노려보았다. 태준아, 너 지금 이 천박한 여자를 감싸는 거니? 제가 하는 모든 결정은 TK그룹과 저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고모께서는 더 이상 강은하 씨에게 무례한 언행을 삼가 주십시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고 한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분한 표정으로 주방을 나섰다. 한미연이 사라지자 태준은 은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보호를 받은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분명 자신을 계약 결혼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존중하고 보호하려 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당신은 잘 견뎌내야 합니다. 태준은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은하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었고 때로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태준은 은하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점차 끌렸고 은하는 태준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준은 집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재수사 요청서였다. 그는 은하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증거들, 그리고 화재 당시 사라진 주요 증인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탐정을 고용하여 화재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탐정은 은하의 부모가 소유했던 작은 회사가 화재가 나기 직전 TK그룹의 경쟁사인 신화그룹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신화그룹의 현 회장인 이강철은 과거 한태준의 아버지와 사업적으로 얽힌 적이 있었다. 이강철은 냉혈한으로 악명 높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태준은 은하의 과거가 자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TK그룹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여러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혹시 은하의 부모님 화재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편 은하는 저택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저택의 작은 온실을 발견하고
그곳을 가꾸기 시작했다. 꽃과 식물을 돌보면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어느 날 온실에서 작업을 하던 은하는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앨범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한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태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넘기다 은하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다. TK그룹 신화그룹과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 불발. 그 배경은 기사 내용은 희미했지만 은하의 부모님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기사 옆에는 태준의 아버지와 한미연 여사 그리고 이강철 회장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와 한태준의 가족 그리고 신화그룹,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으려 했지만 그때 한미연 여사가 온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은하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고 표정을 굳혔다. 감히 어디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만지는 개냐, 당장 내려놔.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은하는 놀라서 앨범을 떨어뜨렸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낡은 신문 스크랩이 찢어졌다. 한미연은 찢어진 스크랩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이런 귀한 물건을 망가뜨리다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넌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태준이 온실로 들어섰다. 그는 한미연의 고성과 은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고모, 또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미연은 태준에게 찢어진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말했다. 태준아, 이 여자가 감히 우리 가문의 앨범을 만지고 찢어버렸어. 이런 천박한 여자는 절대로 우리 가문에 들여놓을 수 없어. 태준은 찢어진 스크랩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 기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은하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한미연에게 말했다. 고모, 그만하십시오.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이 여자를 계속 감쌀 작정이야. 넌 이 여자가 우리 가문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구나. 한미연은 이를 갈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은에 대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불행이요, 고모께서 더 큰 불행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한미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온실을 나섰다. 그녀는 은하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떠났다. 은하는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스크랩을 조용히 주워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사에서 자신의 부모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음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태준은 은에게 다가와 찢어진 스크랩을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걸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태준에게 털어놓기에는 아직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실망한 듯했다. 그는 스크랩을 조용히 다시 앨범에 넣었다. 이 앨범은 제가 어린 시절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배려가 느껴졌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찢어진 신문 스크랩과 한미연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태준의 미묘한 시선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과거와 한태준의 현재,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을 덮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었다. 한태준과 강은하의 계약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함께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은하는 한미연 여사의 날카로운 경계와 질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주방에서 하녀들과 어울려 요리를 배우거나 온실을 가꾸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의외로 태준의 다정한 면모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은우의 병세에 대해 묻고 가끔은 은하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은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태준에 대한 경계심과 냉담함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 태준의 비서실장 최민혁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태준을 찾아왔다. 은하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문득 들려오는 희미한 고성에 귀를 기울였다. 태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했지? 태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회장님 송 변호사님이 이강철 회장 측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강은하 씨의 과거를 파헤쳐서 회장님과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강철 신화그룹 이강철 회장, 그리고 나의 과거. 그녀는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강은하 씨의 부모님 화재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은하 씨 부모님의 회사 파산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매수되어 수사를 종결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태준은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강철 그자가 감히 내 아내의 가족사를 건드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송 변호사에게 당장 지시해서 저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내가 그 화재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겠다고 해. 은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부모님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강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은 그를 그저 계약 결혼의 도구로만 여겼는데 그는 그녀의 가장 깊숙한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다. 강원도 화재 사고 재수사 자료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서류 안에는 5년 전 화재 현장 사진과 경찰 보고서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잿더미로 변한 자신의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사진 속에는 한미연 여사와 함께 서 있는 이강철 회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은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강철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 화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미연 여사까지 그곳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녀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한미연 여사가 태준의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그녀가 평범한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한미연 여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은하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저택을 나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설 탐정 박형식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박형식은 과거 그녀의 부모님 화재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사 부탁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은에게 알려주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것이라며 은하를 만류했었다. 은하는 그때 그의 말을 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은하는 박형식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형식은 은하의 연락에 놀란 듯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은하는 박형식에게 자신이 TK그룹 한태준 회장과 결혼했으며 그의 가족과 신화그룹 이강철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 화재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털어놓았다. 박형식은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강은하 씨, 그 사건은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아저씨. 제 동생의 생명과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은하의 눈빛은 결연했다. 박형식은 은하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형식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시작되었다. 박형식은 5년 전 화재 현장 인근에 낡은 CCTV 자료를 복구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다시 접촉했다. 한편 태준은 이강철 회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강철이 자신과 은하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TK그룹과의 사업적 경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강철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강철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TK그룹의 중요한 기술을 빼돌려 신화그룹을 세운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이강철은 은하의 부모님이 개발하던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은하의 부모님은 화재가 나기 직전 그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려 했었다. 태준은 이강철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강철의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은하의 부모님 죽음 또한 이강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태준은 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은하를 저택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화재 재수사 서류와 이강철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은하에게 보여주었다. 강은하 씨, 내가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철 회장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은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태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 사람이 제 부모님을,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은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함께 강렬한 보호 의지를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저씨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더 큰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철 회장은 결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미연 여사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강철 회장의 비밀 지하실에서는 한미연 여사와 그의 아들 한지원, 그리고 이강철 회장이 모여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다. 이봐 이강철. 태준이 녀석이 강은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 이대로 두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한미연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강철은 차갑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장님.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은하는 제가 깔아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태준 그자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지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 이강철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나는 반드시 TK그룹을 손에 넣을 것이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강은하와 한태준 그 둘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들은 은하와 태준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은하의 부모님 화재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태준을 함정에 빠뜨려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은하의 약점을 이용하고 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킬 음모를 꾸몄다. 이들의 거대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된 은하와 태준의 사랑과 유대감을 시험할 것이었다. 태준과 은하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이강철과 한미연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 태준은 T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이강철의 과거 행적과 신화그룹의 비리를 샅샅이 파헤쳤다. 은하는 박형식 탐정과 함께 자신의 부모님 화재 사건의 진실을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미묘한 애정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박형식은 은에게 충격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5년 전 화재 당시 은하의 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한미연 여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한미연 여사와 함께 이강철 회장의 비서가 타고 있었고 그들은 은하의 부모님 집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이강철 회장의 비서가 은하의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이 증거는 한미연 여사와 이강철 회장이 은하의 부모님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은하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고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한미연 여사가 자신을 그렇게 경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혔던 것이다. 은하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렸다. 박형식은 은혜에게 말했다. 이 영상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철 회장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강은하 씨와 한태준 회장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태준이 있었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 한편 태준은 이강철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와 TK그룹의 중요한 기술을 빼돌린 증거를 거의 확보해가고 있었다. 이강철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신화그룹을 세웠고 그 기술은 은하의 부모님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과 유사했다. 태준은 이강철이 은하의 부모님에게서 그 기술을 빼앗으려 했고 실패하자 화재를 일으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준은 이 모든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강철 회장의 비리와 은하 부모님의 화재 사건의 진실을 동시에 폭로하여 이강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TK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기자회견 당일 태준은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최민혁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은하 씨가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라졌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새벽에 저택을 나서셨는데 CCTV에도 잡히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박형식 탐정님께 연락해보니 그분이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강철 회장의 지시였다. 그가 은하를 납치하여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한 것이다. 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녀가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당장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은하 씨를 찾아 CCTV를 다시 돌려보고 주변 탐문도 강화해 박형식 탐정과도 계속 연락을 시도해 태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태준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은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하여 은하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편 은하는 이강철의 은밀한 아지트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납치되었을 때 박형식이 자신에게 건네준 USB를 몰래 주머니에 숨겼다. USB 안에는 한미연 여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이강철 회장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이강철의 부하들은 그녀의 몸을 수색했지만 USB는 은하의 교묘한 방법으로 숨겨져 발각되지 않았다. 이강철은 은하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은하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화재 사건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은하는 이강철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강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살인자라니요,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내 제안을 거절했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죠. 내가 그들의 기술을 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결국 나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 그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은하는 소리쳤다. 흥미롭군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보다 더 강인하군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한태준은 당신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의 과거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이강철은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한태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TK그룹은 이제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는 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태준이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이강철의 비리를 폭로하면 은하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은에게 태준에게 연락하여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강요했다. 은하는 갈등했다. 태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까? 그때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USB를 떠올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연락하여 이강철의 협박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위치와 USB의 존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낼 방법을 강구했다. 태준은 은하가 보낸 암호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겉으로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하가 갇혀있는 곳의 위치와 USB의 존재를 알리는 은밀한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메시지를 해독하고 은하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특수팀을 구성하여 은하가 갇혀있는 아지트로 향했다. 이강철은 태준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태준과 은하의 지혜와 용기를 과소평가했다. 태준이 이끄는 특수팀은 이강철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아지트는 이강철의 사병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태준은 T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을 이끌고 맹렬하게 돌진했다. 총성이 울리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태준은 직접 총을 들고 선두에서 싸웠다. 그는 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은하는 아지트의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총성과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태준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강철은 태준의 급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은하를 인질로 삼아 태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는 은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태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태준은 이강철의 잔인함에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이강철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그는 은하를 반드시 구하고 이강철에게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의 운명적인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철의 아지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이 이끄는 TK그룹 보안팀과 이강철의 사병들 간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태준은 은하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오직 은혜계로 향해 있었다. 은하는 이강철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준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한태준,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강철은 은하의 목에 칼을 더욱 깊숙이 들이대며 협박했다. 태준은 이강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강철, 당신이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 지금 당장 그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때 아지트의 다른 한쪽에서 박형식 탐정이 나타났다. 그는 이강철의 부하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은밀하게 아지트에 잠입해 있었다. 박형식은 이강철의 뒤편으로 조용히 접근하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강철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리며 은혜에게서 칼날을 놓쳤다. 지금이야 은하씨, 박형식이 소리쳤다. 은하는 이강철이 칼날을 놓치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내 태준에게 던졌다. 태준씨, 여기 증거가 있어요. 태준은 USB를 잡고 이강철에게 달려들었다. 이강철은 은하와 박형식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태준에게 방역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맹렬하게 이강철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은 이강철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고 이강철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TK그룹 보안팀이 이강철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아지트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강철은 체념한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태주는 쓰러진 이강철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강철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은하는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아, 은하 씨. 내가 늦어서 미안해. 태준은 은하를 꼭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은하가 건넨 USB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USB 안에는 이강철 회장이 은하의 부모님 회사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한미연 여사와 공모하여 화재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미연 여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그녀가 화재 현장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강철 회장의 비서가 화재 직전 은하의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모습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강철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비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신화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강철은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오랜 악행이 세상에 모두 드러났다. 한편 한미연 여사는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두려워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항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고모,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모든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죗값을 치를 때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미연은 태준을 노려보았다. 태준아,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나는 너의 고모야. 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고모께서 저의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모의 욕심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제 아내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공범입니다. 고모는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미연은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이강철 회장과 한미연 여사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강철은 징역 20년, 한미연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은하의 부모님은 비로소 억울함을 풀게 되었고 그녀는 그들의 묘비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전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밝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주는 TK그룹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이강철 회장의 비리와 한미연 여사의 공모 사실을 공개하고 은하의 부모님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TK그룹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은하와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언론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TK그룹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태준의 위기관리 능력과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덕분에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얻으며 더욱 견고해졌다. 태준은 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하 씨, 내 가족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 씨, 이미 다 괜찮아요.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고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들은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 이제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주는 은혜에게 진심으로 청혼했다. 은하 씨,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은하는 태준의 청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터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태준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울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르렀다. 이강철과 한미연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되면서 은하와 태준의 삶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은하의 동생 은우는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는 더 이상 빚과 고통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묘비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전하며 오랜 슬픔을 털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을 느꼈다. 태주는 TK그룹 회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이강철 회장의 비리로 인해 흔들렸던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매진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TK그룹은 다시금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태주는 은에게 진심으로 청혼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사고였고 결혼은 계약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모든 시련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태주는 은하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고 은하는 태준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성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감동했다. 은하 씨,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태주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은혜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은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보살피며 홀로 세상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런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함께 마주했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식처를 찾았다. 태준 씨, 좋아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은하는 태준의 손을 잡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사였다.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이 아닌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축복하는 자리였다. 은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누나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다. 박형식 탐정과 은하의 소수의 친구들도 참석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태준의 가족 중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몇몇 친지들만이 참석하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한미연 여사가 구속되면서 재벌가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은 한동안 잠잠해졌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준과 은하는 신혼여행 대신 은하의 부모님이 살던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는 듯했다. 은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잿더미가 되었던 자신의 집터를 걸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심었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 엄마가 심으셨던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요. 태주는 은하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굳건합니다, 은하 씨.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고 미래를 약속했다. 은하는 태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꿈,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화재 당시의 두려움까지. 태준은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태준과 은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들은 더 이상 대저택에 머물지 않고 아담하지만 아늑한 새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바쁜 회장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은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은우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은하는 태준의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은하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 씨, 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를. 태준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은하 씨.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재능이 있고 당신의 꿈을 펼칠 자격이 있습니다. 은하는 태준의 지원을 받아 다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태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태준은 은하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나아가는 매일이 행복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안식을 주었다. 강은하와 한태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제는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